뭐 이걸 짜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작년 강좌는 지금 오픈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떠들면 욕하는 거 나오는걸? 그죠? 본 사람 없죠? 예. 옛날로 가면 갈수록 심합니다. 씨발 죽이네 살리네 이지라면서. 작년 연말부터 욕할 때는 욕을 끄고 욕을 꺼요. 예. 욕을 끄면은 지금 여기 마이크 음성만 들어가기 때문에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끄면 언제나 표준 방송을 추구하는 자 이제 페이지로는 20쪽, 21쪽입니다. 뜬금없이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소단어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가 포인트가 아니고 뭐 생성이 포인트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단원으로 일단 생성은 집어치우고 먼저 뭐부터 좀 얘기하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좀 얘기하자 이건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모의고사 같은 데서요. 이거 물어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출제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죠. 과학이란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어떤 지식을 내 머릿속에 그냥 무작정 우겨넣는 게 아니라 살면서 이런 논리가 있고 그런 과정을 조금 효율적으로 좀 가져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방법적인 측면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책에 보시면 결론이 이겁니다. 원소죠, 원소. 주의해라. 원소죠. 뭐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 물질이라고 물을 때 하고는 다릅니다. 물질은 원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질 수도 있죠. 됐어요? 이해됐나?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퍼센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첫 번째 우주 전체로 보면은 누가 제일 많습니까? 책에 그래프 보니까 누가 제일 많나요? 네, 수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헬륨이고요. 나머지는 찌끄레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지구 전체죠. 지구 전체. 네.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많나요? 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산소죠. 그 다음에요. 규소. 한 3개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 여기서 그 옆에 사람이라고 돼 있나요? 그건 잠깐 뛰어넘고 알았어? 뛰어넘고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지구는 몇 개의 권으로 나뉘어집니까? 지구. 일단 고체 부분인 지권, 기체 부분인 기권, 대기권, 물, 수권,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 생물권. 요게 실제로 이제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실질적 요소고, 그 다음에 지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구 바깥에 있는 요소들하고도 약간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통틀어서 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를 얘기할 때는 외권은 제외돼요. 됐니? 됐어? 그러면 지수, 기, 생 4개 중에 질량이 제일 많은 건 누굴까? 직권이에요. 본체. 알겠어? 그래서 본체에서 나머지 다 두드려 합쳐도 본체 전체 비율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됐니? 도리어 이 비율에 도움을 주는 편이지
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런데 직권에서 뭐해서? 직권도 다시 구조가 좀 층층이 좀 이렇게 나뉩니다. 기권도 층층이 나뉘고요. 모든 지구 시스템은 좀 층층이 나눌 수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지구 내부가 단일 성분으로 단일 물질로 이렇게 혼합된 상태로 그냥 쭉 있는 게 아니고 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 중에 제일 껍데기를 뭐라고 합니까? 지각이라고 하죠. 맞아요. 자,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그 중에서 어디에서? 직권에서 먼저 지각에서 가장 많은 거는 뭘까요? 원소가. 이건 중학교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복습이에요. 예. 누가 제일 많다?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누구?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요순입니다. 됐니?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르시기는 한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지? 멘틀이 있는데 멘틀 역시 가다가 여기에서 철이 툭 튀어나옵니다. 됐어요? 여기서 질문.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수능에서. 알겠어요? 됐어요? 지구 전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 직권 전체라고 봐도 된다고 했어요. 됐나? 질문이 이거야. 직권은 지각, 멘틀 뭐로 구성되죠? 외핵, 내핵은 어쨌든 성분상으로 보면 같은 핵입니다. 상태가 다를 뿐. 외핵이 그냥 액체이고 내핵이 고체라는 사실만 다를 뿐 같은 종류입니다. 됐니? 비유하자면 외핵은 물이고 내핵은 얼음이다 이런 거야. 됐어요? 그러면 수능에서 예전 수능에서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료가 주어져 있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니? 핵에서 어쨌든 간에 제일 많은 거는 뭘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추론되나? 추정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 중학교 때 핵 속에 누가 제일 많다고? 그렇죠. 핵 속에 제일 많은 게 누구고? 철이고 그 다음에 뭐 니켈이고 뭐 이런 거 들었을 거예요. 얘들이 대부분이에요. 됐어요? 됐어? 그럼 수능에서 물었던 거는 이거야. 얘를 외워서 치라는 얘기야? 외우고 있으면 저 좋고. 네. 자료를 준 게 이거라니까. 요거 뭐지? 이런 물어본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전체 다 합쳤을 때 제일 많은 게 누군데? 철인데 지각하고 멘틀 껍데기 부분만 살펴보니까 누가 제일 많더라? 철은 없고 산소하고 교소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당연히 핵에는 뭐가 있을까? 철이 많겠네. 됐나? 여담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중에 가서 써일 수도 있으니까 말로만 잠깐 하나 뭐 설명할게요. 됐나? 잘 들어라. 지각의 구성 원소는 뭐는? 지각의 구성 원소는 직접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추론한 겁니까? 이거는 직접 채취한 거예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덩어리가 지각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멘틀은 직접 채취했을까? 간접적으로 알았을까? 간접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왜? 도달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지각에 멘틀 성분에 가서 장작불을 쏩니다. 지진파를 이용해서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만 알지 어떤 성분이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피부 조직은 직접 뜯어서 볼 수 있지. 관찰도 가능하지. 속은 모르잖아. 근데 간혹 이런 경우 있지. 먹었던 걸 토하면은 이 새끼가 뭐 처먹은지 알 수 있고 들어가기 전의 상황과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뭔가 묻었을 때 뭔가 다르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물질이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 산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 토하니까 산성 물질이 섞여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됐나? 됐어? 지구도 토하죠. 뭐? 그렇죠. 예. 화산 분출물의 일부는 멘틀로부터 솟아오릅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진파를 이용해서 화산이 시작된 지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뚝 해보니까 그게 멘틀이야. 터져 나왔어. 나오고 난 다음에 암석을 지각에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 비율을 추정한 거야. 됐니? 됐습니까? 그러면 핵은 철이 제일 많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접 갈 수도 없지.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알았어? 핵에서 제일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구 전체에서 얘가 제일 많은 건 여기서 제일 많기 때문이거든. 어떻게 알았을까? 액체로 돼 있는데 철이 액체로 만들어져. 일단 요거는 조금 나중에 물리를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쉬운 답으로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됐어요? 이거예요. 지구의 질량 잴 수 있나? 잴 수 있어요. 어떻게 잴까요? 너가 지금 안병헌 쌤하고 배우고 있는 중력과 만유인력을 이용해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뺑 돌지 원운동하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지구의 질량을 잽니다. 됐니? 두 번째, 지구의 부피 잴 수 있나? 뭐만 재면 부피를 잴 수 있나? 구라는 가정하에서 반지름 재면 되죠. 반지름은 이미 기원전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놈이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지방을 낙타를 타고 시간 몇 년 동안을 왔다 갔다 요질하면서 같은 호에 대한 사이각은 그죠? 호의 길이를 알고 각도를 알면 전체 그 원주에 대한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비례식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해냈어요. 그래서 그게 현재 값하고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오차가 되게 크겠지만 그때 당시에 고항값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지구 반지름은 6400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때 재는 게 제가 알기로 한 61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뭐 관측 끼우고 나가려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진짜로 큰일한 거는 이거예요. 길이 단위를 처음으로 지정했어요. 미터, 킬로미터 이런 게 없었는 거야. 얘는 그 길이를 어떻게 숫자 값으로 바꿨냐면 당시에 이런 원형 경기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지금 한참 막 무대 공연하는 거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하루 종일 얘가 몇 바퀴 도는가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루 동안 가는 거를 몇 바퀴 도는 걸로 몇 스타디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는 복수형이잖아. 단수형이 데이터이잖아. 스타디움이 뭐 단수형이고 스타디아 복수형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해 떠 있는 동안 낙타가 10바퀴 돌았다. 됐어요? 이거를 1스타디아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됐니? 그래서 하루 종일 쭉 간 거리가 뭐다? 1스타디아. 됐어요? 대단한 놈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갔는지 해가지고 뭐 시에나하고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가 뭐 몇 스타디아고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계산해 가지고 사이각을 구하면 반지름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미친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나게 부자였거나 그죠? 아니면 또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먹고 살 일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 들지만 사실은 그 시절에는 딱히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되게 극소수에 해당하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 지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낙타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낙타 되게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생산수단의 하나였으니까 경제적인 자본수단이니까 뭐 여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부피 구할 수 있나 없나? 구하죠. 그럼 부피분의 질량을 구할 수 있네. 그게 뭔데? 밀도죠. 물질은 종류마다 밀도가 고유값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밀도를 구해봤더니 너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알아낸 거는 뭐겠노? 이거겠죠? 그 다음에 멘틀이 부피가 제일 크긴 크지. 그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는 핵도 뭐가 제일 많을 거라 생각했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산소하고 규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규산염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살짝 들었어요. 광물 암석할 때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여기 주소도 규산염, 저기 주소도 규산염, 웬만하면 다 규산염이다 이거야. 됐어? 그럼 이래 된다. 규산염인 광물, 규산염인 물질로 지구가 가득 차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구 밀도는 대략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한 3 정도 나와야 돼요. 얼마? 3 정도 나와야 돼요. 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뭘 구하고? 질량 구하고 그 다음에 부피 구해서 부피분의 질량을 때렸더니 값이 얼마가 나와줘야 되는데 3이 나와줘야 되는데 임마 5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고? 내가 알고 있는 값은 이게 모두 동일하다고 치면 이건 모르는 값이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거의 연장되어 있다고 동일하고 연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3인데 5가 나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 기하 평균이고 뭐 조합 평균이고 다 때려치우고 오로지 그냥 산술 평균으로만 됐어. 이거를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포함된 상태에서 전체 값이 5가 나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새끼는 밀도가 얼마 이상이 되노? 5를 초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 더하기 나누기 2 때렸더니 5가 나와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최소한 얼마? 6, 7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런 정도의 밀도를 가지는 물질이 지구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가지는 그런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놈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누구더라? 철이에요.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확인해 봤더니 중력 지수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철이다 이거야. 중요한 건 정작 직접 가본 놈은 있죠? 없죠.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국어 시간에 배우는 비유법하고 비슷한 방식도 써요. 뭐냐면 이거예요. 태양계 속에서 삥 둘러다니는 놈들은 우리가 뒷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태양이 만들어질 때 태양계 주변에 돌고 있는 태양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들은 모두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뭐라고?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크게 두 가지 성분이 나뉘어져서 각각의 행성을 4개씩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야. 최소한 수, 금, 지, 화는 전부 성분이 어떻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돌고 있는 돌덩어리들도 어떨까? 비슷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돌덩어리들이 가끔 지구에 오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지? 그래서 운석 연구가 졸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석을 받아봤더니 하나같이 운석의 겉면은 뭐는? 겉면은 전부 이거야. 산소하고 규소, 규산염이야. 아니면 통째로 산소하고 규소야. 알았어? 근데 간혹 좀 덩어리 큰 놈이 와요. 갈랐더니 중심에 뭐가 몰려있더라? 철이 꽉 몰려있는 거예요. 오는 족족. 알겠어? 그러면 다 같이 태양계에서 만들어진 놈인데 겉은 돌덩어리로 돼 있는 게 지구하고 동일한 성분이면 속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동일한 과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겠냐? 그런 여러 가지의 간접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철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참고로 여담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요거는 나중에 한번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체를 대표해서 누구? 요거는 이제 거기 빈칸에 쓰면 되겠죠. 사람 돼 있죠. 그죠?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은 누가 제일 많노? 지금 생명과학 시간 배웠죠. 물. 그 다음에요. 단백질이에요. 됐어요? 그 두 가지만 알면 돼. 거의 대부분 다 나와서 알았어. 그게 거의 다 합치면 거의 막 대부분이야. 알았어? 그럼 하나 물어볼게.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 산소죠. 근데 몇 대 몇으로 있노? 그러면 물이 100개 있으면 수소는
200개 있고 산소가 100개 있다 이 말이지. 맞아? 그 다음에 단백질은 대부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집니다. 됐니? 뭐라고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집니다. 됐어요? 그럼 보통은 탄소 개수가 1개면 수소 개수는 최소한 2배 이상이고요. 산소는 탄소하고 비슷한 비율로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따라서 제일 많은 원소는 누굴까요? 어떤 느낌상으로는 일감으로는 누구인 것 같아요? 수소죠. 맞아요? 근데 잘 들어요. 제일 많은 거는 산소입니다. 뭐라고요? 왜 산소일까요? 산소는 물에도 포함되어 있지. 가장 많은 물질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어디에도? 단백질 안에도 있고요. 탄수화물 안에도 있고요. 지질에도 있어요. 됐어? 수소도 같이 기 들어가기는 해. 알았어?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여타 물질의 모든 곳에 누가 다 낑겨 들어가 있다. 산소가 산화물 형태로 다 낑겨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많다? 원소는.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누가 많을까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만 수소하고 산소가 붙을 수 있느냐? 탄소입니다. 네. 탄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얘들 따라서 누가? 수소가 많은데 수소가 세 번째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물 때문입니다. 됐나요?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이 21쪽의 내용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그럼 도대체 이 단원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라는 것은 22쪽부터인데 고맙다. 편집점이다. 네.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쉰다는 얘기는 아니야. 편하. 내가 여기서 이제 편집으로 끊어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22쪽부터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했죠? 지난 시간까지 기억나는 단어 빅뱅 일단 제일 큽니다. 맞아요? 빅뱅을 왜 배웠지? 왠지는 모르겠는데 우주의 역사를 좀 알고 싶어. 알았어? 그죠? 제가 미리 그 전체 흐름으로 그 얘기했죠. 우주 탄생부터 인류가 출현하기까지의 일단 역사를 한 번은 다루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원소 110여 종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 배운 빅뱅 그 초기 단계까지만 생각한다면 원자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알았는데 때려쳐주기도 원소는 뭐밖에 못 만든다?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1쪽을 뜬금없이 던진 이유는 현재 쭉 살펴보니까 그래 우주 전체는 얘가 많다고 치자.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다 살펴보면 이 새끼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수소 헬륨 말고도 졸라 많네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다음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 걸까?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새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거예요. 제가 볼 땐 21쪽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22쪽에 보시면 제목이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네, 이제 요게 2번으로 바뀌고 자 이제 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 이거죠. 여기 제목에다가 조금 이제 토핑을 해볼게요.
요 사이에 무슨 말을 들어가면 될까? 초기 원시 그죠? 예. 원소의 생성인데 그것이 또 역시 우주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실 두 줄 만에 끝나요. 예.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저 뒤 한 27쪽까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수소하고 헬륨은 언제 만들어졌다? 빅뱅 초기에, 그죠? 예. 38만 년 됐을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리튬부터 3번이 리튬이잖아요. 이제 끝까지인데 그것도 좀 나뉩니다. 리튬부터 일단 26번인 누구까지는 철까지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별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항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항성. 그래서 항성 내부의 무슨 반응에 의해 그렇죠. 요게 포인트야.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일단 항성이 등장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나머지 올 원소들은 단순한 항성의 진화 과정이 아니고 항성도 한 가지 형태로 쭉 사는 게 아니고 변화를 합니다. 그걸 이제 이 제목으로 얘기하면 뭐? 진화. 즉, 항성의 진화 과정에서 최종 단계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됐어요? 됐어요? 주로 뭐거나, 신성 폭발이거나 혹은 초신성 폭발에 터져야 이 정도의 압력이 폭발압이 있어야 더 무거운 놈이 순간적 융합을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나 스토리는 저거예요. 그래서 22쪽부터 어디까지고 그 내용이 25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네. 그럼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시점으로 보면 38만 년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38만 년 이후에 우주를 상상해 봅시다. 공간은 쭉 커지고 있고 이제 모든 기본 입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만 있다. 수소, 헬륨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12번 했는가 맞는가 모르겠다. 감으로 때렸는데 12번 맞으면 맞겠지 뭐. 하여튼 그 정도 비율로 온 천지에 수소하고 헬륨만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약간 또 필요한 게 수소와 헬륨도 매우 미약하기는 하지만 뭐를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 네, 질량을 가지고 있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들은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만유인력.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좀 따로 안 했었는데 우주 배경 복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또 한번 얘기할 텐데 지난주에 그 얘기한 적 있죠. 어디서든 전파가 온다 그랬잖아. TV 화면에 치 하는 것처럼. 맞아? 그런데 그때 그걸 관측한 펜지어슨하고 윌슨이 처음에는요 모든 방향에서 이 전파의 세기 강도가 우주 배경 복사 강도가 세기가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코비 위성이라든가 전문적으로 걔만 이제 관측하는 뭐 관측 도구가 생겼거든요. 보니까 그거를 그 파장을 찍어 놓은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쭉 보니까 균일한 형태의 색깔이 아니고 어떻다. 밝은 데도 있고 어두운 데도 있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수소와 헬륨이 골고루 퍼진 게 아니고 어떤 의미지? 좀 특정 지역에 많이 모인 부분도 있고
아예 빈 공간이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이제 어디로 포점을 맞추냐면 그 수소와 헬륨의 가스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몰린 곳에서 지네들끼리 중력이 작용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가스가 서로 주 땡기니까. 그러면 잘 들어. 수소 한 개, 수소 한 개 있어. 알았어? 예. 여기 두 개가 요렇게 있고 예. 네 주먹 들어봐. 저거도 수소야. 알았어? 그럼 잘 들어. 조수소 한 개의 입장에서는 이게 얘들 둘이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꽤나 멀리 있다면 얘들 둘이는 한 덩어리로 보면 질량이 2배짜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야.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면 이렇게 먼저 끌어당겨지고 그러면 중력이 어떻게 돼? 더 세지겠지. 얘들 둘이가 내는 힘이 합력이 커지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변에 다른 수소에 비해서 또 질량이 크고 그런데 아주 완벽하게 결합은 한 상태는 아니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또 어떻게 돼? 원자 핵끼리 가까워지니까 원자 핵은 전부 플러스잖아. 그럼 전기 반발력도 이렇고 해서 또 붕 멀어지고 맞아요? 또 다시 어떻게? 가까워지고 이걸 하면서 점차 질량이 어떻게 될까? 전체 질량이 커지는 거예요. 됐어? 그러는 와중에 가까이 딱 수축했을 때 서로 얘네들이 잘 봐. 수축하는 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수없이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전체 부피가 어떻게 좁아지는 거예요. 수축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다다다다 부딪히는 충돌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도 얘가 또다시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팽창했을 때는 수축하면 다시 온도가 어떻게 되고 높아지는데 잘 들어. 질량이 계속 그 모인 가스 구름이 질량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계속 수축, 팽창, 개수 변화가 없으니까 일정 상황에서 계속 이짓만 하고 있었겠죠. 맞아. 그런데 잘 들어. 첫 번째, 애초에 모여있는 놈의 군집이 졸라 크면 확 수축했을 때 온도가 특정 온도를 넘어가 버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덩어리가 큰 놈이 수축했을 때 온도가 덩어리 작은 놈이 수축했을 때 온도보다 어떨까? 훨씬 높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기억해야 돼. 이게 이제 어떤 경계선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가 얼마냐면 10의 7제곱 K입니다. 1000만 도. 얼마? 1000만 도를 넘게 되면요. 수소하고 수소가 뭘 하기 시작한다? 융합을 합니다. 결합이 아니고 융합.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수소 원자 6개가 몇 개가? 수소 원자 6개가 미칠 듯한 속도로 핵융합을 빠바박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사실 중간 단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중에 4개는 뭘로 변신하고 하나의 헬륨이 되고 2개는 다시 수소로 튀어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그러니까 6개 투자해서 4개짜리가 한 덩어리로 된 헬륨 하나 만들고 2개가 튀어나와. 결론. 수소 몇 개가 합쳐지는 거다 결국. 근데 4개가 융합해서 헬륨 1개를 만들려면 필요한 재료는 최초 투입되는 건 6개, 남는 거는 2개 이렇게 돼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하는 반응이 몇 도가 돼야 일어난다고? 1000만 도. 그럼 잘 들어. 애초에 가스 구름의 전체 총 질량이 큰 놈은 애초에 몰려 있었을 때 한번 빡 수축할 때 뭐가 된다? 핵융합이 시작이 돼요. 그때가 이제 항성의 탄생입니다. 됐나? 원래는 원시별 단계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치우고 별의 탄생이 된 거예요. 됐어? 그러면 질량이 작은 놈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작은 놈은요. 한 번 수축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번 수축해가지고 겨우겨우 1000만 도를 넘으면 시작하는 놈도 있고 또는 수축했다가 벌어졌을 때 좀 더 멀리 있는 수소를 끌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 팽창 몇 번 하다가 얘가 드디어 안에서 핵융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잘 들어. 별은 어찌됐든 첫 시작은 무슨 핵융합으로 시작한다?
예, 수소 핵융합으로 하는 별로 무조건 탄생합니다. 됐니? 됐어요? 그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태양도 주계열성입니다.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모든 항성 중에 90% 이상이 주계열성 되겠습니다. 됐니? 왜냐하면 수소 헬륨이 제일 많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잘 들어. 핵융합을 빵 시작해서 주계열이 탄생했을 때 우리는 크게 지금 두 개로 나눴다. 알겠나? 질량이 작은 놈과 질량이 큰 놈이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량이 작다라는 것은 태양 정도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태양 정도 되는 놈과 그 다음에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놈 두 개로 나눌게요. 됐니? 그러면 태양만한 질량을 가진 놈은 화력이 셀까 약할까? 상대적으로 약하죠. 겨우 이제 수소를 합쳐서 뭘로 만든다? 헬륨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됐니? 근데 주의할 점. 헬륨이 만들어지고 나면 헬륨끼리도 뭐 할 수 있겠다? 융합할 수 있는데 이때 잘 들어. 아까 수소가 핵융합하기 위한 최소 임계 온도가 얼마라고? 1000만도인데 헬륨이 융합을 하면은 탄소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임계 온도는 1억도입니다. 얼마? 그런데 태양 정도의 질량은 별 지랄을 해도 1억도에 못 가요. 수소 핵융합을 하는 동안 그냥 수백만 정도 돼요. 됐니? 그러면 수소는 계속 소모되고 누가 늘어나고 있다. 헬륨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수소가 다 소모되고 나면은 헬륨만 딱 남아있는 상황이 되지. 그러면 내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별의 모양이 이렇게 유지되는 건 잘 들으라. 별의 모양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내부에서 나가고자 하는 에너지 압력과 질량 때문에 생긴 중력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이런 모양 구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태양과 비슷한 놈이 수소를 계속 소모하면서 헬륨을 내뿜고 있지. 맞아? 하다가 헬륨으로 다 바뀌고 나면 헬륨이 융합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면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있나 없나? 없으니까 일단 뭐 한다? 찌그러듭니다. 됐니? 근데 찌그러들면 헬륨과 헬륨 입자 사이에 간격이 어떻게 되노? 좁아지죠. 그러면서 온도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 증폭해서 1억 K를 넘을 수 있어요. 태양 정도면. 그러니까 바로 수소 핵융합이 끝나자마자 바로 헬륨 핵융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잠깐 찌그러들다가 다시 조건이 돼서 헬륨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급속도로 태양의 수백 배 이상으로 커집니다. 됐나? 그런데 가지고 있는 헬륨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헬륨 핵융합을 끝내고 난 다음에 탄소로 다 만들고 나면은 더 이상 융합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느낌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그냥 끝나요. 찌그러들면서 백색 외성이라는 단계로 가서 그냥 끝납니다. 됐나? 어쨌든 태양 정도 되는 별이면 뭐는 만들어낸다. 뭐까지 만들어낼까? 평생. 헬륨은 당연히 만들고 내고요. 탄소, 질소, 산소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 오늘은 설명만 집중적으로 할게요. 다음 주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잘 들어. 그러면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큰 놈이다.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은 핵융합도 한 방에 일어났겠죠. 근데 그 화력이 어때? 졸라 센 거야. 그럼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잘 들어. 이래 됩니다. 수소 핵융합 하는 동안 질량이 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 하는 동안에 1억K에 도달. 그러면 만들어놨 새로 생성된 누구 때문에? 헬륨이 다시 수소 핵융합 하는 동안 헬륨도 뭐 한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연쇄적으로 얘는 중간에 쉬는 갭이 있다 없다? 미처 수소를 다 쓰기도 이전에 뭐 좀 더 고급된 반응으로 계속 여기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핵융합이. 됐어? 그래서 질량이 큰 놈은요. 내부에 핵융합을 일으키는 장소가 층층이 나뉘어져 있어. 알았어? 그래서 무거운 놈일수록 어디에 쏠릴까? 가운데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 만들어내고 헬륨 핵융합으로 탄소, 질소, 산소 만들어내죠. 탄소, 질소, 산소들이 합쳐지면은 네온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놈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규소 다음이 최종적으로 누가 만들어지냐면 철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 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핵융합에 의한 메커니즘으로는 철은 더 이상 융합을 못해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았어? 그래서 질량이 작은 놈이든 질량이 큰 놈이든 전체 스토리는 이거다. 수소와 헬륨밖에 없던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수소가 많이 몰린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 뭉쳐져 가지고 어쨌든 중간에 수축했을 때 온도가 얼마를 넘어가면 1000만 도를 넘어가면은 처음으로 항성이 만들어지고요. 그 항성의 일반적인 일생의 단계는 여러 단계를 좀 거치게 됩니다만은 대부분 첫 시작은 전부 뭘로 시작한다? 수소 핵융합을 하는 주계열성으로 시작한다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잘 들어. 질량이 작은 놈이면 핵융합을 몇 단계를 더 거치기는 하지만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탄소, 질소,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어내고, 질량이 아주 큰 놈은 만들어낸다면 어디까지 만들어낸다고? 빠른 진화를 통해서 철까지는 만들어낸다. 요게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철이 몇 번이고? 좌우 수업한 사람들 알죠? 26번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건 당연히 27번부터 나머지잖아. 나머지는 답은 내가 줘놨어. 뭐라고? 예. 그러면 이러한 초신성 폭발이나 이런 이런 단계는 질량 작은 놈한테는 나올까? 안 나와요. 예. 큰 놈일수록.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해. 별의 진화 단계는 일단 질량과 초기 질량과 관계가 깊다. 그 단계는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크게 투 트랙만 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태양과 비슷한 놈, 태양보다 10배 큰 놈. 사실은 선택 과목 중에 지구과학 1도 있고 2가 있죠. 2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단계가 한 12단계 좀 됩니다. 케이스가. 그러니까 태양보다 졸라 작은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태양이 뭐 한 100분의 1 되는 새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 태양 질량보다 25배가 넘어가는 놈은 어떻게 되는데 뭐 이렇게 나와요. 됐니? 최고 큰 놈은 최종 단계가 뭘까? 블랙홀이에요. 중심에. 예. 근데 블랙홀은 아직 실체가 확인된 적은 없어요. 저 새끼가 가장 블랙홀에 근접한 놈이야 뭐 이런 정도는 있어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결론은 이거죠. 이 별의 내부 핵융합으로 인해서 뭐까지 만들었다? 수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 중에 철까지 일단 만들었다. 그 다음에 최종 단계 중에 초신성 폭발 같은 게 있으면 나머지 원소들도 만들어진다가 주제예요. 27조까지의 내용은. 됐니? 근데 간혹 시험에서 이제 별의 진화 단계를 크게 투 트랙으로 물어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투 트랙을 정리하고 최종 단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태양계 형성 과정에까지 전초전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다음 주에 이제 초반부에는 25쪽까지에 대한 걸 정리하고 9교시에는 26쪽, 27쪽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초반부는 거의 다 정리됩니다. 됐어요? 그럼 그 다음 화학 영역. 우리는 이 반은 교과서 순서대로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질문. 오늘 이 얘기는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려웠어요. 끊으면 어차피 끊으면 두 개 영상을 합쳐야 돼요. 다음 주 거하고. 그리고 어차피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한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